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겠습니다. 지난 2시간 과학을 다루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학의 영역에서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 살폈는데, 첫째로 빅뱅 우주론에서는 성경이 오래전부터 말해오던 우주의 시작을 과학이 뒤늦게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그랬죠. 둘째, 미세조정이라는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섬세한 창조보다 더 나은 설명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랬습니다. 셋째로는 진화론이 가진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확인을 했고, 넷째로는 DNA 문제에서 과학의 연구 결과에 대해 또 성경이 멋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다만 신의 존재는 분명해지는데 그 신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전문가들의 연구가 시급하다 그랬죠. 과학은 우리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과학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자녀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서 다음 세대의 멋진 일꾼으로 키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변증을 공부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 시대를 주도하는 사상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평등법, 가족건강법, 트랜스젠더 문제, 낙태 문제, 성의 개방과 문란, 동물의 지위, 채식주의, 인간의 자유의지, 존엄성, 영혼, 하여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의 모든 주제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급변하는 시대상 가운데 자라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변증하는 일도 거의 불가능하겠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 하나만 해도 복잡한데 이걸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과학과 기술입니다. 지난 2주간 보았지요. 근대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이 과학과 기술은 근대 이후인 지금 이전보다 훨씬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신학문, 신기술이 등장해서 사람과 우주를 보는 이 관점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과학과 기술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과 너무나 조화가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문학, 생물학, 양자역학, 뇌과학 같은 학문과 인공지능, 디지털 문화, 메타버스 같은 첨단 기술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과 정말 손에 손잡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이 점을 다룬 게 바로 제 책 변화의 세상 영원한 복음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일까요? 저는 조선시대 황희정성의 일화가 가장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제 책에도 나옵니다. 황희정성 집안의 종 2사람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다툼을 하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황정성에게 왔습니다. 종 하나의 말을 들은 황희는 내 말이 옳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다 다른 종도 서둘러 제 입장을 설명했는데 다 들은 황정성은 내 말도 옳구나 그랬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황정성 부인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니, 이 아이 말도 옳다 하시고 저 아이 말도 옳다 하시면 옳고 그름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황희정성은 듣고 보니 부인 말씀도 옳구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담이지만 부인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남자분들 다 아시죠? 황정성 이야기의 요지가 뭡니까? 전부 옳다는 거죠. 종 둘의 생각이 서로 안 맞는데 둘 다 옳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부인 말도 옳습니다. 부인 말이 맞으면 나는 그럼 틀렸습니까? 아니지요. 부인이 옳다고 판단하는 건 납니다. 내가 모든 걸 판단하는데 결론은 전부 다 옳다는 겁니다. 황희의 이 태도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우리 조상님들 참 세련되셨지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말 그대로 포스트 이후라는 말하고 모더니즘, 근대라는 말의 이 결합입니다. 근대 이후지요. 그래서 탈근대, 후근대 뭐 그런 말 쓰기도 하는데 아직 용어가 정착이 안 돼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긴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죠. 제 생각에는 문자 그대로 근대 후로 번역하면 딱이겠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여기서는 제 마음이니까 일단 근대 후로 쓰겠습니다. 7자를 3자로 줄였습니다. 근대 후는 근대가 틀렸다, 근대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고 나온 사상입니다. 그러니 근대가 뭔지 그것부터 좀 알아야 되겠지요. 서양의 근대는 르네상스 이후 시작되어가지고 20세기까지 400~500년 정도 이어진 기간인데 한마디로 이성의 시대입니다. 인간의 이성. 이성을 영어로 reason이라고 그러는데 이유라는 말하고 같지요. 왜? 하고 따져보는 게 이성입니다. 중세까지는 신의 명령에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 주인공 자리를 꿰찼습니다. 근대는 인간 이성의 이 터전 위에 인류 문명을 부지런히 쌓아 올리던 시절입니다. 근대를 대표하는 문구 들어보셨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근대의 아버지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말이죠. 이성은 무엇이든지 알아낼 수 있고 설명하지 못할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로, 이성이 하나로 엮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덕분에 이 근대 수백 년 동안 인류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정말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철학과 문학과 사상 등 인문학도 발전했고 음악과 미술, 이런 예술도 번성기를 누렸고 과학과 기술 면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경제도 당연히 좋아졌지요. 문화가 아무리 발달해도 살림살이가 안 좋아지면 헛일이라는 거 선거 때마다 보시지 않습니까? 농사만 짓던 세상이 이제는 산업 위주의 자본주의로 변했습니다. 국가 제도도 변해서 왕이 통치하던 나라에서 이제 국민이 주역이 되는 시민사회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성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며 자유인으로 이 모든 걸 책임지는 인간의 존엄성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근대인들은 무엇보다 발전을 믿었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꿈꾸던 유토피아까지 좀 가지 왜 중간에 주저앉았습니까? 이 좋은 근대가 끊어지고 근대 후로 넘어온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쟁입니다. 근대 수백 년간 눈부신 번영을 이루는 동안에도 유럽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삶이 지옥인데 유토피아가 다 뭡니까? 그러던 것이 20세기 들어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도장을 그냥 쾅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확실히 깨달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전체주의의 영향입니다. 20세기에는 히틀러의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시즘에다가 공산주의 혁명까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과에서도 마르크스가 인간을 믿었다가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전체를 다 아우른 이게 이성의 특징이거든요. 전체적인 것에 대한 거부는 결국 인간 이성에 대한 거부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다 깊은 곳에서는 이 발전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큰 몫을 했습니다. 발전이 정말 좋은 건지 모르겠더라 뭐 그런 이야기죠. 기술이 발전하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이 소외됩니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스 많이들 보셨지요? 사람이 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지 또 산다는 건 뭔지 다시 묻는 실존주의라는 철학도 등장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니까 빈부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생깁니다. 소비가 늘어나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인류 전체의 생존마저 위협을 받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성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합리성과 연결된 전체적인 것들은 다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인간의 윤리와 가치관을 지탱해온 종교, 관습 이런 것들도 거부하게 됩니다. 물론 근대가 이룩한 발전 자체 그건 여전히 즐기고 있지요. 컴퓨터, 휴대폰 다 잘 쓰고 KTX 잘 타고 다닙니다. 다 근대 유산이지만 잘 씁니다. 과학, 기술, 경제, 사회 다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이룩한 인간의 이성, 이것만은 거부하게 되었고, 그 이성이 권위를 잃고 무너지다 보니까 그 이성과 연결되어 있던 전통적인 가치관까지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시대를 성경 구절로 표현합니다. 시편 11편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 기초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기초가 무너졌으니까 그 위에 있던 건물도 당연히 무너지겠지요. 근대가 이성의 터 위에 세우는 모든 좋은 것들이 이성과 함께, 그 기초와 함께 와르르 무너져버린 시대가 바로 우리 포스트 모던, 근대 후 시대입니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근대 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근대의 가장 큰 특징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인간 이성의 능력이었지요. 이성은 모든 것을 파악하고 통일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 이성의 신뢰를 잃다 보니까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 전체적인 것,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사상, 곧 상대주의가 우리 시대의 핵심 특징이 되었습니다. 중세 때는 절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내려주신 진리지요. 납득은 못해도 하나님의 권위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근대 들어서는 그 진리를 내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성의 시대 아닙니까? 그 진리를 인간과 자연과 우주에서 또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탐구의 결과 온갖 학문이 발전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성의 힘으로 찾은 진리, 인간의 합리성으로 이룩한 발전이 파괴, 인간 소외, 살인, 빈부격차, 환경오염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자 진리를 찾는 인간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성이 찾고자 했던 그런 진리 자체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 객관적인 것이 없어지면 뭐가 남습니까? 자아만 남겠지요. 이제는 나만 진리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진리의 기준 자체가 달라진 거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사사시대와 잘 통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내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전에는 사실이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는데 이제는 꼭 하나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내가 좋으면 진리, 내한테 도움이 안 되면 거짓입니다. 정치판 보세요. 요즘 가짜 뉴스가 넘쳐서 온 세상이 혼란스러운데 팩트 체크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일은 가짜라고 그래도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미 근대후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절대적인 것에 대한 거부는 절대적인 주장을 담은 모든 것, 곧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와 오랜 세월 지켜온 전통 윤리에 대한 거부로 또 나타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뭡니까? 성윤리 아닙니까? 성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문제라고 이성교제는 이성교제. 그렇게 본 전통관념을 거부해서 동성애, 양성애 이런 것들이 등장했고 개인의 성적 지향, 이것도 새로 생긴 말이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기 때문이지. 생물학적으로 규정되던 성마저 이제는 젠더라 그래가지고 본인 취향대로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동성 결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나 이슬람 국가들은 아직 반대하고 있지만 유엔이 앞장서서 동성 결혼 문제를 인권 문제로 밀어붙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대후 사상은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절대성을 앞세운 근대에는 주류가 모든 걸 차지하고 소수자들은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여성, 가난한 사람, 장애인, 소수인종, 사회적인 약자 이런 사람들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절대성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고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이들이 겪던 부당한 차별을 줄였다는 점에서 근대후 사상은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소수자의 개념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소수자보다 성과 관련된 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등이 더 관심을 끌고 과거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 소수인종들을 위해 쏟던 노력이 성소수자를 돕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게다가 요즘은 동물도 이제 소수자에 포함이 됩니다. 동물 학대를 줄이는 건 물론 의미가 있지요. 그렇지만 동물의 정확한 지위나 인간과의 올바른 그 관계, 위치 설정에는 혼란이 생겼습니다. 반려동물이 천국에 간다. 그런 신학까지 등장해 더 복잡해졌지요. 자, 사상의 변화는 과학 및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전체적인,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는 근대후 사상은 우리 시대의 과학과 기술의 강력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직접적 지식과 간접적 지식을 구분하고, 기억하시죠? 명확한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런 부분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간접 지식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하나가 증거라고 그랬지요.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못 믿다가 요셉이 보낸 최고급 수레를 보고 정말이구나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증거가 됩니다. 아니라고 부인하다가도 CCTV가 공개되면 발뺌을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둘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사진은 포토샵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죠. 딥페이크는 얼굴에다가 목소리까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게 딥페이크는 진짜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요즘은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 앵커도 있습니다. 말도 못 믿고 증거도 못 믿으니 이제 정말 믿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대후 사상의 첫째 특징은 절대 진리에 대한 거부고, 둘째 특징은 인간 상실, 곧 자아의 상실입니다. 이것도 역설이지요. 객관적 기준, 절대적 진리가 사라지면서 이제 남은 거라고 나 하나인데 그 자아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종들도 옳고 부인도 옳고 황정승도 옳은 근대후답지요. 이제는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베이컨의 말과 더불어 근대를 대표하는 또 다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이지. 바로 이 생각하는 자아가 근대의 핵심이고 주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중세에 이어 근대에도 자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유한 존재로서 영혼을 가졌고 도덕적 책임도 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근대후가 되면서 자아의 합리적 능력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급기야는 자아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런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럼 자아는 뭡니까? 자아는 주위의 환경을 이거저것 모아놓은 것일 뿐, 그래도 환경을 초월하는 자아가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지요. 자아가 만약 외부 환경의 종합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는 환경의 결과니까 내가 한 행동 역시 내가 책임질 필요 없이 환경 탓에 그냥 벌려버리면 됩니다. 아니, 책임질 주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왜요? 지금의 나는 어제 나하고 이미 다릅니다. 왜? 환경 영향을 또 받았으니까. 이런 인간의 정체성 상실에도 이 과학이 큰일을 했습니다. 근대후 사상과 과학은 정말 죽이 잘 맞습니다. 뇌과학 아시지요? 과학의 변증을 다룰 때 언급을 자세히 못한 부분입니다만 인간의 정신을 뇌신경이라고 하는 물질의 활동, 아까 말씀드린 액티비티로 보고 연구하는 유물론적인 연구입니다. 정신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부인하는 거지요. 뇌가 죽으면 정신활동도 멎으니까 정신은 뇌신경의 활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인간의 영혼도 육체 활동에 불과하겠지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버릴 겁니다. 게다가 물질은 전부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으니까 인간의 자유도 없다 그러겠지요. 최근엔 뇌과학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무시하고 환경과
조금만 따지는 세상이 될 겁니다. 마음대로 살고도 책임은 안 지는 세상. 사람이 짐승 수준이 된 그런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복음에 대한 공격입니다. 사람이 영혼도 없고 자유도 없다면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책임을 묻겠다 하신 하나님, 인간을 심판하여 영원한 구원과 멸망을 주겠다고 한 성경이 엉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아의 상실은 우주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이 위상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이 혼란을 겪는 거지요. 서양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을 가진 존재였고, 성경을 몰랐던 동양에서도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였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근대 후 사상이 인간의 정체성을 부인하자 과학과 기술 강력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대한 우주에서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천문학이 밝혔습니다. 지구가 먼지 하나도 안 되는 형편에 그걸 장악하고 있는 인간은 뭐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거기다 생물학은 인간이 이 지구에서도 특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전에는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다른가? 그게 관심이 많았다면 지금은 사람과 동물이 얼마나 비슷한가? 거기에 관심을 쏟습니다. 인간이 내려가는 사이 동물은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동물도 생각할 줄 알고 감정을 느낄 줄도 압니다. 인간은 그저 뇌가 조금 더 커서 조금 더 복잡하게 할 뿐이다. 뭐 그런 거죠. 자, 여기에 기술도 가세합니다. 지난주에 리얼돌에 대해 좀 알아보시라 그랬죠. 음란물을 조사해 보시라 해 심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인간의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 시작됐는데 사람 모양을 하고 있어서 도구라 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로봇 기술이 발전하지요. 인공지능까지 탑재한다고 하니까 사람 흉내를 꽤 많이 낼 수 있을 겁니다. 리얼돌은 물질입니다. 사람이 만든 물질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든 그 물건이 이제 사람 노릇을 상당히 하게 됩니다. 소피아라는 말하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 소피아는 이미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명예 시민권도 땄습니다. 그러면 리얼돌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창녀 대신 리얼돌을 이용해 매춘 사업을 하면 그게 매춘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내가 있는 남자가 리얼돌을 이용해 성행위를 하면 간음입니까? 아닙니까? 리얼돌이라는 인공창녀는 육체적 쾌락을 넘어 정신적 만족까지 주는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더 발달하면 난 평생 리얼돌하고 살겠다는 사람도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혼란스럽죠. 자,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고 나 하나 남았는데 그 자아마저 사라져버린 게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모순이지요. 이 모순은 사실 상대주의 자체가 가진 모순입니다. 상대하고 주의는 원래 합칠 수 없는 말입니다. 왜요?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주장 그 자체는 절대적이거든요. 마치 네모난 동그라미하고 같은 말이 되어버리죠. 상대주의는 말인즉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황희의 일화를 두고 황정성이 평화를 추구했다 그렇게 둘러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말이 안 되지요. 그건 평화가 아니고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일 뿐입니다. 옳은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고 틀린 사람을 옳다 인정해주는 부당함이죠. 결국은 뭡니까?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아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투쟁은 계속될 겁니다. 개인의 동성애야 본인 마음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결혼이라는 제도로 만들려면 상당한 사회적인 지원과 비용, 심지어 희생까지 동반됩니다. 찬성과 반대가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되죠. 전에 미국에서 몇 년 됐습니다. 미혼 여성의 불임수술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내주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보수 라디오 논객이 너희들 죄송합니다. 섹스 즐기는 비용을 왜 내가 내주냐 그렇게 따진 일이 있습니다. 순결과 정절을 지키려는 보수 그리스도인도 보험료를 내는데 성적 문란을 돕는 일에 그 돈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 문제도 지금 시끄러운데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상당히 요구할 겁니다. 소수자를 돕자는 좋은 취지가 도를 넘어 다수자였던 사람을 억누르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소수와 다수의 개념이 뒤집히는 거죠. 모든 것을 허용하자 말은 좋지요. 그러나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죠. 미국에서 남자 수영 선수가 성전환을 하고 여자 대회에 나가 상을 휩쓸었습니다. 골격은 이미 남자로 완성됐는데 호르몬만 바꾸면 됩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싸움이죠. 절대 진리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주도권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개인이 진리가 됐습니다. 나 하나하나가 다 진리입니다. 이제는 개인이 많이 모이면, 다시 말해 다수가 진리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정치나 언론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런 풍조를 성경은 2000년 전부터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를 지어도 나만 짓지 않고 같은 죄 짓는 다른 사람 옳다고 해줍니다. 방법이 뭡니까? 합법화지.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변증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교회의 부끄러운 실상부터 깨닫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에게 절대 진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게 지금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그러자면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해. 거짓은 버리고 참만 추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거짓에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복사실에서 논문을 작업한 사람이 아직도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으니 입을 열기도 민망하지. 우리 보수교회는 동성결혼 반대 투쟁을 열심히 합니다. 차별금지법부터 반대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전통적인 성 가치관을 충실하게 따르는 남녀 간의 성범죄가 차고 넘칩니다. 성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전히 교회의 담임 목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의 동성애 반대 운동을 조롱합니다. 또 지금 세상은 진리고 뭐가 없이 그냥 힘센 놈이, 죄송합니다, 지배하는 곳이 되었는데, 대형교회 보세요. 교단법이고 뭐가 없이 그냥 세습 강행해버립니다. 이제는 교회도 진리고 뭐가 없이 힘센 놈이 최고지요. 오늘날 교회는 근대후 사상의 특징을 다 가진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성도가 오늘날 해야 할 첫째 변증이 뭐겠습니까? 해명입니다. 변증의 세 가지 과정 중에 첫째지. 우리가 근대 후에 깊이 물들어 있음을 시인하고 그게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고 원래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부터 해야 됩니다. 유명인사들이 사고를 치고 복음을 더럽힐 때 그걸 바로잡을 사람은 무명의 성도들 뿐입니다. 해명은 소극적 변증이지만 결단 없이는 못합니다. 출발점은 늘 똑같습니다. 말씀 진리와 그 진리에 대한 확신, 자신감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말 잘한다고 먹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 없는 변증은 헌일입니다. 진리만 추구하고 끝까지 책임지면서 말씀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힘 아닌 진리를 끝까지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진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해명이라는 소극적인 과제도 쉽지 않지만 복음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적극적인 변증은 더 어렵습니다. 온 세상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의 붕괴와 함께 아름다운 모든 전통이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진리 문제, 성윤리 문제, 삶의 의미 문제 등 세상이 옳다 하는 것과 성경이 가르친 진리가 너무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영혼이 없거나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의 죄도 그리스도의 구원도 하나님의 심판도 다 엉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반대인 복음을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실감 있는 대화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화를 핑계로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요. 황희 이야기가 가진 허점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인간을 낮추고 동물을 높이는 그 풍조 속에서 채식을 하는 이유를 두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의 권익을 논하는 사람에게는 인간이 채소나 과일을 먹을 권리는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겠지. 자녀들과 대화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기성세대는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자라는 아이들은 많이 둔감합니다. 동성애자 친구를 둔 아이들에게 교제를 끊으라 할 수도 없고, 동성애는 죄지만 친구는 사랑하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와 인간에 대한 혐오는 정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기초는 말씀입니다. 인간에 대해, 성에 대해, 결혼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잘 알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현실도 고려해야 됩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일관성 있는 세계관 확보가 너무나 절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기초가 무너질 때 의인은 뭘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말씀을 믿고 진리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일이지요. 황희정성 1화에서는 황정성 부인이 던진 따끔한 한마디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변증학 1부 10강이 끝났습니다. 2달 정도 쉰 다음 2부에서는 10주 동안 다른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엔 원리를 주로 다뤘습니다만 2부에서는 실제적인 이슈를 주로 다룰 계획입니다. 성경은 왜 진리인가? 강아지는 천국에 가는가? 이순신 장군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이런 주제들을 다루겠습니다. 단테나 C.S. 루이스의 변증학도 살펴보고 이번에 다루지 못한 고통의 문제도 2주에 걸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